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부터 가볼까요? 네. 3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잘 와닿지도 않으시죠? 우리 코스피는 이 모양인데 지금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역사상. 실은 빅컷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경기 침체가 이미 와서 내린 건지 아니면 올까봐 내린 보험성 금리인지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경기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밤이 좀 묘했던 게 제조 PMI 지수는 47로 거의 또 10여 개월 내 최저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급락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비스업 PMI는 좀 상당히 잘 나오면서 이 복합 PMI가 그냥 선방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좀 고민하다가 그래 제조업은 나빴지만 서비스업, 미국은 소비로 버티는 나라니까 요건 일단 합격. 그래가지고 간밤에는 이제 S&P 500과 다우가 올랐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10월 10일 날 로보택시라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한 획을 긋게 되는 이게 원래 지금 그 전에 출시했던 걸 연기한 겁니다. 10월 10일로 2달 연기한 건데 그 재료에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결국 오히려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달이나 연기해 줬는데도 10월 10일 날 이상한 게 나오면은 실망이겠지만 아직까지는 또 이런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크고 국내 증시에도 이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자율주행 테마도 함께 이끌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간밤 놓고 보면 그냥 좋은 게 좋다라는 해석으로 꾸역꾸역 올라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로 보면은 좀 엇갈린 게 있었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맞습니다. 연준 이사들이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줄줄이 좀 했어요. 네.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는데 일단 블랙아웃 기간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도 이렇게 쭉쭉쭉 다 하고 있는데요. 우선 매파든 비둘기파든 추가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이견은 별로 없는 없어요. 상황이다. 네. 앞으로의 쟁점은 다음번에 0.5%포인트 빅컷을 또 한 번 해주느냐 아니면 0.25를 하느냐에 대한 차이는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오스턴 굴숲이라든가 라파엘 보스틱, 시카고 연은 총재, 또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자, 빅컷을 한 번 더 하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거 실기했잖아요. 일단 한번 7월에. 그러니까 하는 김에 한 번 더 하자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11월 FOMC 회의가 11월 5일, 6일이에요. 5일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6일 날 하고 그건 이제 7일 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반영이 되는데 6일 날 하니까 대통령 선거에는 또 직접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미 판은 5일 날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그냥 0.5%포인트 빅컷 주장하는 있는 반면에 닐 카시카리,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통적인 매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메이비 0.25 메이비 컷으로 하자 퍼센트 포인트인데 근데 이분도 최근에 약간 좀 물러선 게 한 번 하자는 게 아니라 11월 0.25 11월 0.25로 좀 나눠서 하자. 이런 식이어서 이제 연준도 금리 인하에 대한 추세는 좀 명확하게 갖고 있대. 바로 다음번 11월 FOMC 회의에서 빅컷을 또 한 번 더 가느냐 아니면 0.25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은 그러면은 속도는 어떤 거예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폭과 속도가 같겠죠. 같이, 0.5면 좀 더 빨리 하는 하는 거고, 거고. 0.25는 조금 더 천천히 하자는 건데 연준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들 좀 보면 조금 어렵지만 이제 중립금리라는 시장을 오르지도 않고 뜨고 하여간 미지의 유니콘 같은 금리를 대략 지금 한 2.9% 정도로 놓고 보고 있거든요. 2.8에서 2.9. 그러면 이제 그보다도 이 소위 말하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정도 높다고 생각하면 한 3.7, 3.8 정도가 기준금리가 적절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낮췄다 하더라도 4.75에서 5%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더 앞으로 기준금리의 인하에 대한 여유, 룸은 또 꽤 많이 있다. 이 점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연준 위원들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추이는 이제 시작됐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요.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판단할 때 중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 맞아요. 이게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금요일 밤이니까 우리 이제 토요일로 넘어오는 이제 토요일로 그런데 금요일 밤이 될 텐데 8월 PCE 물가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연준은 이제 조금 더 품목이 많은 이 PC 물가를 훨씬 더 네. 자신들의 바로미터로 삼게 되는데 지금 PC 물가, 8월 PC는 2.3%예요. 근데 이번에는 PC는 그 관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PC 물가에는 우리 국제유가라든가 식료품 같은 먹거리와 에너지 가격이 포함된 건데 지금 유가가 네.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착시 효과가 좀 있어요. 물가가 떨어진 건지 유가가 떨어진 건지. 그래서 이번에 발표될 부분에서는 이 국제 유가, 에너지와 먹거리를 뺀 우리가 근원, 뭐 코어 PC, 뭐 근원 물가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근원 PC 물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상치가 한 2.7%거든요. 2.6도 있지만 2.7이 대세인데 이게 약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유가 빼고 네. 이제 뭐 이런 거 다 빼고 먹거리들 빼고 한 2.8이 나와 버렸다. 그러면 이거 약간 뒤통수거든요. 지금 물가는 잡았다고 셈치고 연준이 그럼 고용과 경기를 살리려고 인하에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물가 못 잡았네. 또 이런 어떤 이게 약간 뒤통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이 이 정도는 체크하고 비컷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뭐 돌다리는 두들겨서 가라고 해서 이번에 나오게 될 부분은 이제 근원 PC 8월 2.7%까지도 오케이. 2.8%부터는 이거 약간 안 되는데 뭐 이 정도다는 거를 좀 약간 외워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원 물가를 봐야 된다. 근원 PC가 네, 중요하다. 근원 네, 물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시장은 어때요?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잘 모르겠어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시장은 지금 이 반도체, 네. 윈터 룸스, 반도체 겨울 때문에 네. 오늘도 외국인들이 또 팔고 있더라고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 제가 최종 주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오르긴 올랐지만 외국인들이 이 매도를 멈추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매도를 놓고 보면 이게 한국 주식은 파는 건 아니고요. 네. 삼성전자 이 반도체만 지금 그 반도체 대형주만 엄청난 매도 폭탄을 터뜨리고 있고 지금 이 돈을 떠난 건 아니어서 이 돈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로 이제 배터리로 또 갔다가 어제까지는 또 바이오로 갔다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를 저 왜 언제까지 팔지 왜 파는지는 우리가 이제 대략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D램 사이클도 이미 꺾였고요. 전통적인 범용 반도체 HBM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삼성전자는 지금 뭐 엔비디아로부터 도장도 못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더 프리미엄도 안 주는 데다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PC 같은 노트북으로 다른 때 힘들 때는 커버가 됐었는데 반도체 네. 힘들 때 이번에는 정말 경기가 꺾였는지 뭐 스마트폰도 안 팔린다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 하나 숨쉴 공간이 그러네요. 없어서 예, 예. 파는 건 파는 건데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 7월 이후에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거의 9조 원? 와, 이걸 개인이 다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관도 한 2, 3조 팔아가지고. 네. 한 11조, 12조를 개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다 사들이고 있는데 이 싸움의 승부도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지금 K증시 국장은 삼성전자가 시총 1위인데 얘를 계속 뭐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 지수가 좀 움직이기는 오늘은 뭐 그나마 상승했지만은 좀 힘들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종가를 보니까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1% 정도 오른 선에서 네. 지금 끝났다고 하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도주가 바뀌느냐 네. 요거를 좀 봐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이걸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예. 게 삼성전자 없는 무슨 주도주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주도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등등의 시총 상위도 네. 있지만 시세를 내면서 이끌어갔던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주도주라고 했으면 그땐 카카오였잖아요. 카카오가 뭐 6배, 7배 올랐다가 폭락하고 이 카카오가 떨어지면서 그다음 주도주를 받았던 게 에코프로가 또 한 6배 반, 7배 올랐다가 이게 지금 반에 반토막이 또 났고 에코프로 다음에 올라갔던 게 이제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또 올라갔고 이제 이게 꺾이는 거고 그 정도의 상승을 내는 이제 이걸 주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폭락하고 그 모든 돈들이 다른 어떤 주도주를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카카오, 에코프로,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 이제 요 바통을 누군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이거를 분명히 네. 찾고 그 돈이 갈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판 돈의 네. 상당수가 네. 그 점을 체크하실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에너지 쪽, 전력 쪽을 보고 네. 있거든요. 네. 대선 전으로. 그래서 이제 과연 해리스와 트럼프 당선 여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친환경 쪽, 신재생 쪽에 상당히 진짜 굉장한 드라이버가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도주가 멈칫하는 게 트럼프가 될지 지금 해리스가 될지 모르는 좀 그런 영역이어서 좀 멈칫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력 얘기를 하셔갖고 한국전력 얘기해볼게요.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전 상황 보면 동결을 계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요. 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또 동결 소식을 네. 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한전의 부채가 200조고요. 지금 무적적 적자가 43조인 회사. 이게 이제 공기업이 아니라면은 이런 회사는 존재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고. 그동안에 뭐 한전채를 발행해가지고 나름 자금도 돌리고 한다라고 하지만은 진짜 막다른 골목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이건 뭐 그냥 요금 인상을 해도 이번에 올렸어도 국민들도 이제 왜냐하면 이 한전 부채라는 공기업 부채가 돌아 그 세금으로 또 그냥 메우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런데 또 동결을 했고 이제 그 다음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게 12월 말께 이제 내년 1분기 이 요금을 하는 건데 지금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12월에도 또 그냥 윤석열 정부 내내 이거 또 동결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지금 한전 주가는 어제 8% 넘게 폭락했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2022년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배럴당 120달러 갔던 게 지금 60달러 때까지 왔다가 70달러 때까지 왔기 때문에 네. 그나마 한전이 이제 적자 부채 쌓여 있지만 최근에 천연가스와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래도 한숨을 좀 돌렸어요. 이거 뭐 막 이게 돌아섰다는 게 아닙니다. 네.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은 유가라든가 이게 꽤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정말 이스라엘 또 레바논 하마스 사태 터지고 또 미국의 또 어떤 상황들 해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한전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오히려 요금 인상을 좀 해놓고 범퍼를 뒀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게 쉽게 현재 요금 인상을 택하지는 못했다.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연말에 인상 가능성도 좀 점치시는 거는 같습니다. 그때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아니요, 이제 모르겠어요. 네, 이제는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연말을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게 네. 발표가 됐어요. 네. 네. 좀 아마 이제 오후에 네. 이게 그 네. 엠버거가 걸려가지고 네, 네. 보도를 뭐 했다가 안 했다가 좀 이러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이제 밸류업 지수라는 것이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이제 일정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종목은 현금도 잘 벌고 또 ROE 자본이익률도 높고 주주 환원, 주주 친화적이기도 하고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또 대표성도 있고 뭐 수익성, 뭐 주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네. 뭐 50종목이면 50종목, 100종목이면 100종목을 골라가지고 그걸로 이제 지수를 이제 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우리가 뭐 ETF 펀드 이런 게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뭐 코덱스 200 종목이라고 하면 이 KR 200, 우리 시초 200이라고 네, 하면 네, 코스피 200이라고 네. 하면 그거를 추종하는 수많은 이제 ETF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ETF들이 오면서 수급이 또 들어와서 뭐 종목도 잘 되고 뭐 수익률도 높아지고 뭐 이런 이제 선순환 효과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은 수급의 호재가 있는데 다만 이게 그냥 단기적인 겁니다. 이제 과거 전 정부 때도 그린 뉴딜 뭐 지수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처음에 ETF 설정될 때는 뭐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와가지고 막 좋았지만 결국은 그 해당 편입된 종목 기업들이 진짜로 주주 환원도 잘해주고요. 그 편입된 기업들이 진짜로 뭐 돈도 잘 벌고요. 이걸 해줘야 주가가 올라야 그걸 보고 이제 중장기적인 자금들도 들어올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밸류업 지수도 구성되고 지금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기관들이 관련된 ETF도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반짝되지 않고 꾸준히 수급 들어오니까 주가 올라서 이런 기업들이 또 다시 주주 환원하고 사업 잘 되는 선순환이 되려면은 실은 이제 아예 이 근본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 밸류업 지수가 딱 나오는 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 초치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네. 기사를 내서 네. 잘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벌들의 이해관계와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가 이 주가에는 충돌된다.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재벌들, 오너가들은 주가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그거 팔지도 않을 거. 주가 네. 올라서 뭐 하느냐. 그런데 상속세는 높기 때문에 차라리 주가가 떨어져야 배당으로만 계속 가져가고요. 일부분 하고 이제 상속하는 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밸류업이 성공하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마치 이걸 좀 뭐 공격하듯이 우리 시작하기 밸류업 전에? 나오는 네, 날에 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또 이런 기사가 함께 나왔었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오늘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금투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오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이고요. 아마도 이것이 올 연말까지의 네.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금투세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나라는 거래세와 이제 소위 말해 양도세, 주식으로 그렇죠. 번 돈이 있다면 우리는 양도세는 없고 뭐 특정 금액과 뭐 지분 많은 사람들 외에는 이제 거래세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선진 증시는 이제 대부분의 거래세는 없고 이제 양도세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돈 벌었으면 이제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니까. 네. 저도 큰 틀에서는 이 거래세에서 소위 말하는 양도세로 가는 방식을 동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증시는 이거를 선진화하는 거는 정말 지금 진짜 굉장히 좀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돼 있는 게 솔직히 우리 국장의 면모거든요. 네. 뭐 난다 긴다 하는 대기업들, SK그룹, LG그룹 뭐 떡 하면은 기업 쪽에는 물적 분할하고요. 뭐 카카오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한 회사를 막 이렇게 5개, 6개로 쪼개가지고 계속 중복 상장해도 법에도 안 걸리고 뭐 기존 주주들한테 계속 해도 그게 어느 뭐 불법도 아니고 누가 잡아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구조상에서 네. 이런 행태는 그냥 두고 세금 부분만 갑자기 선진화로 간다라는 것이 상당히 저는 모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오늘 지금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펼쳐진 이 금투세 디베이트가 3대3 대결로 갔더라고요. 이소영 의원의 유예팀과 뭐 이강일 의원의 시행팀으로 가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당론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26일 난다고 하는데 26일께 확실한 거는 네. 1년 유예는 소용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1년 유예는 강행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네. 유예로 간다면 2, 3년 유예는 가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네. 26일 결과를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